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신문기사들을 좀 공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읽다 보니까 연구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연구체 상환할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종자본증권의 배신 해서 연구체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체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에서 지금 회계 기준을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연구체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신문 기사 중에서 회계 기준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좀 그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공부가 될 만한 그런 신문 기사를 별도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체. 이건 지금 현대중공업의 사업 보고서예요. 현대중공업의 사업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여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마에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이게 바로 연구체거든요. 연구체. 그런데 연구체면 연구 채권이나 채무잖아요. 연구체니 채가 붙었잖아요. 회사채처럼. 그렇죠.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발행을 하면 어떻게 보면 부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본으로 인정이 됐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채무증권이잖아요. 근데 자본으로 인정된 채무증권, 연구체는 자본이구나. 이게 과거에 2013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질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이제 보도자료로 이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신종자본증권은 연구체는 계약 조건의 실질과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하되 현금 등 금융재산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발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본으로 분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제 질문의 조건이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 만기가 30년 막 이런 부분. 그래서 뭐냐면 연구체는 만기가 30년이에요. 그리고 연구체를 발행한 사람이 선택에 따라서 30년을 더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떻게 돼요? 원금 뭐 나중에 되면 어떻게 보면 만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영구적인 채권이잖아요. 만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도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30년 되면 또 연장을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예요. 후순위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후순위 사채라고 되어 있죠. 후순위 무기명식 이권부 부보증 후순위 사채. 후순위 사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채무증권을 발행하면 원금하고 이자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을 하는데 원리금 상환 순위가 뭐예요? 사채보다 어때요? 더 뒤에 후순위다. 그래서 어때요? 후순위이기 때문에 연구체를 우리가 발행을 하면 연구체에 투자한 사람에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좀 높아요. 이렇게. 그렇죠? 높죠. 고정금리가 4.9%. 그리고 지금 여기 한번 우리가 연구체 한번 발행 조건 한번 볼게요. 보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이거든요. 발행일이 2014년도에 12월 15일 날 둘 다 1회, 2회 했죠. 3,600억, 700억. 일반 운영자금 일반 3호로 그리고 공모 방식이 아니라 3호로 했고 그냥 비상장 그다음에 미상환 잔액이 3,000 그대로 상환 안 했죠. 지금 계속. 그다음에 만기가 30년. 만기 도래 시 뭐예요? 발행자 의사결정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계속 리볼빙이 된다는 거죠.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기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안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금에 대한 어떤 그 상환에 대한 압박이 거의 뭐 자본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으로 그 회계 기준에서 자본으로 그래서 회계 처리가 됐어요. 지금 이것도 다 자본이에요. 자본. 그런데 어떤 규정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지금 왜 근데 갚으려고 하냐? 여기 보면 현대차 연구체 상환할까? 대응 여력 충분. 왜 상환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면 이게 스텝업 조항이 스텝업 조항. 이 스텝업 조항 있죠? 이 스텝업 조항. 이 스텝업 조항은 뭐냐면 자, 이게
발행일로부터 5년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2019년 12월 15일이잖아요. 그쵸? 12월 19일에까지는 연 고정금리가 4.9%인데 5년마다 재산정이 돼서 적용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다가 플러스 연 2.5%를 플러스한 다음에 또 연 2%. 그러니까 벌써 국고채 수익률에 연 4.5%를 플러스 하잖아요. 국고채 수익률에다가 국고채 수익률이 뭐 한 3%다 그러면 7% 거의 8% 가까이 되잖아요.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스텝업 조항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지금 2019년 12월 15일까지는 4.9% 이자를 지급을 하다가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때요? 이자 비용이 어때요? 증가가 되겠죠. 그럼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이익이 단기순이익이 줄어들 이자 비용이 증가되면 그 이자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뭐예요? 지금 상환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채 중도 상환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서 사채 중도 상환 뭐냐면 자 5년 콜옵션이에요. 콜옵션이 부여됐죠. 5년 또는 그 이후에 각 이자 지급일에 상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 지급일에 상환할 수 있다. 콜옵션이 있어요. 현대중공업이. 그래서 이번에 여력이 있죠. 12월 15일까지니까 한참 남았잖아요. 지금 그때까지 자금을 모아서 상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 중도 상환하냐? 지금 우리가 자본으로 지금 회계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관련 회계 기준에 대한 어떤 여한의 변경이나 어떤 수정의 결과로서 자본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5년이 안 되더라도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자 비용이 지금 비용 처리가 되는데 세금이 미공제 사유가 발생해서 계속되는 경우에도 조기 상환이 콜옵션 조항을 이렇게 부여했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지금 IFRS는 자본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그렇죠.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을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혹시라도 뭐 어떤 회계 기준이 변경된다든지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뭐 부채로 나중에 변경이 된다. 그러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5년마다 한 번씩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채 혹시라도 부채로 분류될 때에는 뭐예요?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146%에서 155%로 상승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은행 중최초 연구채 발행로 중국 쪽이 은행 쪽이 연구채 발행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현대차 연구채 상환할까 대응여력 충분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중공업이 올해 조기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신종 자본증후 연구채를 상환할 채비를 하고 있다. 연구채의 이자 부담이 큰 만큼 그렇죠. 연구채는 왜 이자 부담이 커요? 후순위 채권이잖아요.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대가로 대대적인 자구 노력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돼 상환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단 연구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 다만 현금 흐름상의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발행한 연구채는 만기가 30년이지만 발행사가 5년 뒤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 아까 설명드린 콜옵션을 갖고 있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연구채 금리가 200bp 가산되는 구조다. 아까 봤죠? 여기 보면 예. 여기 가산되죠. 스텝업 조항 연 2% 가산되죠. 예. 그리고 연구채는 이런 스텝업 조항 때문에 사실상 발행사의 조기 상환이 강제되고 있다. 지난해 연구채 조기 상환 만기가 찾아온 대다수의 발행사는 재발행이 아닌 상환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회사들 포스코 에너지, 롯데쇼핑,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이 상환 행렬을 이어갔다. 현대중공업 역시 상환 릴레이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자금 스케줄을 짜고 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읽으실 때 아마 좀 더 수월하게 읽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신종 자본증권 부채 전환돈이 그러니까 지금 자본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건 부채다. 거의 부채의 성격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한국 회계기준원 등에 따르면 국제기준위원회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가지고 IAS 32는 금융상품을 자본이나 부채로 분류할 때 기준이 되는데 지난해 하반기 IASB가 내놓은 IAS 32에 대한 토론서에 의하면 종전까지 자본으로 분류되던 신종자본증권은 앞으로 부채로 전환된다.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져 하이브리드 증권으로 불린다. 만기는 통상 30년 이상이며 만기에 재연장이 가능해 주식처럼 반영구적 자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현행 IAS 32는 신종 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울러 국내 금융당국도 각 업권에 따라 신종 자본증권을 일정 부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종 자본증권은 대부분 발행 후 일정 시점에서 발행자나 투자자가 콜옵션, 아까 콜옵션 부여한 거 봤죠? 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 중 하나의 옵션이 행사된다면 신종 자본증권은 확정된 원금과 누적이자를 지급하고 청산된다. 결과적으로 부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IASB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신종 자본증권을 부채로 전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회계 분야 관계자들도 명확한 회계 기준을 위해 대체적으로 이를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갑작스레 성격이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된다면 이미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 금융사들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당당히 인정을 받았던 자본이 일시에 부채로 전환돼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아까 제가 2003년도 회계 기준은 이거 나왔죠? 이거 보여드렸죠? 예. 참. 2003년 이후 국내 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6조 5천억 원을 넘는다. 국내에서 발행한 것만 4조 원에 육박하며 해외에서 발행한 것도 2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집계된다. 개별적으로 신한금융지주가 1조 9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국내에서 발행했다. 하나생명도 국내에서 5천억, 해외에서 10억 달러를 발행해 총 1조 원이 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우리은행과 현대해상, 하나금융지주도 상당수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ASB가 IAS 32 개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신종 자본증권이 부채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후 적용될 예정이라 발행사가 대처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가 이제 말한 거죠. 일정 시간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어때요? 이러한 발행 규모가 이 정도인데 어때요? 이게 부채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더 증가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 발행 규모가 큰 회사들은 한번 부채로 전환해서 PBR을 구해보시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문기사 해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영부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신문 기사 중에서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신문 기사를 차근차근 한 번씩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